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갱신 계약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놓으면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둔화된 상태로 있으려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갱신 계약이 신규 계약보다 덜 떨어진다 할 뿐이지 갱신 계약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역전세에 나가지고 7억이 됐다 라고 하면은 갱신 계약은 뭐 7억 5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씩 둔화를 시키겠지만 결국에는 주도하는 건 신규 계약이죠. 그때 전세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아무리 갱신 계약이 이중 가격을 형성하더라도 신규 계약이 치고 올라가니까 전세가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갱신 계약이 조금 덜 떨어뜨리더라도 신규 계약이 결국에는 더 많이 계속 떨어뜨릴 상황이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인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임대차 3법 판결 나왔습니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 주거 안정 도모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임대차 3법은 합헌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위원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상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 조항, 차임 증액 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 등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를 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요, 이것도 사적 대출이죠. 사적 대출이 과하다고 해서 정부 제재가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나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될 수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재산권 침해다. 내가 내 집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데 돈을 더 많이 빌리도록 못하게 만드는 게 재산권 침해다.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악용할 수가 있죠. 그런 거고, 저거는 딱 합헌이 될 수밖에 없고 합헌이 나왔다. 심지어는 근데 기사가 지금 요즘에 되게 웃긴 게 떠요. 이 제목 보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싶었어요. 전세값 4년치로 미리 받겠다, 올려받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합헌에 의해서 집주인이 반발을 했다. 전세가를 올려받는 것은 내가 올려받기 싫다. 지금 뭐 전세대란 이야기도 했죠. 임대차 3법 시행될 때도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전세가가 막 올라. 나는 전세가 올려받기 싫은데 왜 올려받을 수밖에 없도록 임대차 3법이 나와? 나 집주인이라서 전세가 올려받으면은 세입자가 힘드니까 내가 싫어. 이런 거예요? 집주인들 막 불만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서 보시면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전세가가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한 게 아니라 임대차 3법이 전세가가 폭등해서 나온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가스라이팅과 왜곡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진짜로. 지금도 저희 와가지고 임대차 3법 옹호하는 거 가지고 상욕을 날리는, 뭐 문재인 정부 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대차 3법에 전신이 됐던 게 뭐예요? 전세계약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거. 이거 1년에서 2년으로 안 늘렸으면은 현재 임차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서 임차인들의 주거권은 훨씬 더 불안해졌겠죠. 이거 한 정부가 어디예요? 노태우. 빨갱이 정권이다. 그죠? 문재인 정권이 빨갱이 정권이고 그래서 임대차 3법 했으니까. 요때는 2배로 늘리는데 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그냥 2배로 늘려라 해요. 2년치를 2년씩 해가지고 상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2년이었으면 4년으로 그냥 계약기간 늘려라. 그거보다 훨씬 덜 포퓰리즘적인 법이죠. 그런 거고, 그런 상황이라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고, 오히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집주인들이 반발할 때가 아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억제가 됐다면 지금은 저 갱신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억제가 되고 있죠. 이건 아까 저기 헬리오시티나 혹은 저기 반포주공 이런 것들 아실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현재 전세 거래되고 있는 것들 히스토리 하나씩 찍어보시면은 2년 전보다 역전세가 많이 났는데 신규보다 갱신이 더 많이 안 떨어졌다.
갱신이 더 조금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고. 그런데 안 떨어지고 계속 둔화된 상태로 있으려냐. 갱신 계약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전세 대란 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다. 저희가 이중 가격에 대해서 지금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게 영향을 줬던 이유는 작년 23년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나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갔죠. 매매가가 올라갈 때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아무리 임대인이 낮추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주변 시세가 뚝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낮춰서 역전세를 해줘야 된다. 그래도 세입자들이 갱신계약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놓는다고 해서요, 이거는 집주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갱신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갱신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어때요? 옆집은 3억 내리는데 나는 집주인이 안 내려준대. 5천만 원밖에 안 내려준대. 그럼 갱신해요? 적어도 한 1억 5천, 2억 정도는 내려줘야지. 아, 그래도 옆집 3억 내리는데 집주인이랑 정도 있고 이사 가는데 비용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만족하자. 학군도 옮겨야 되고 또 집 구하려면 피곤하고 복비 줘야 되고 거기 또 도배 장판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데 적응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불편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낮추더라도 해주는 거지. 그거를 아예 안 낮추고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조금만 낮추고 하면 세입자들이 안 버티죠. 나가죠. 그런 거라서 신규 계약이 많이 떨어지면은 갱신 계약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둔화된 상태. 물론 떨어지는 것이 조금 둔화되긴 하겠죠. 요 영향인 거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게 갱신 계약을 많이 안 떨어뜨려도 전세 가격이 버티게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세입자가 버티게 해주는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가가 금리 때문에 금리 조금 내려가니까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지금 이제 금리 내려갈 거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다 구라인 게 뭐냐면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과거 대비 2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2배가 되면요, 전세 자금 대출이 반토막이 나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버티는 이유가요, 전세 보증보험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아, 이자 더 내더라도 아무래도 터지더라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집값도 떨어지는 상황이 보여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하다가 내 원금이 조금이라도 뗄 가능성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그렇게 다 못 돌려줄 정도로 돈이 없다는 게 드러났으면 그 집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주인이 딴 데는 3억씩 낮춰주는데 우리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2억밖에 안 낮춰준다. 아, 그러면 이거 문제 터졌을 때 경매 넘어가겠네.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고.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을 더 부추긴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심하고 갱신 계약을 한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근데 지금 허구 상황은 어때요? 허구의 재정 상태는 어떻다? 말 그대로 헉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 4조가량 적자 나면서 허그의 기본 자금이 1조 정도로 뚝 떨어졌고, 그래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풀어줬죠. 한도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이런 것도 풀어줬죠. 허그가 언제 채권 발행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뿐만이 아니라 PF나 보증금, 보증사고 이런 것들 다, 중도금, PF, 그 다음에 보증사고 이런 것들 다, 전세보증사고 말고 분양보증사고요, 이런 것들 다 허그에서 감당할 양을 늘려놨어요. PF 916 대책, 허그 보증 한도 5조 늘렸죠. 중도금 대출 90%에서 허그 책임 100%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분양 보증사고 더 많이 보증하도록 했는데, 분양 임대 보증사고액이 작년 대비로 224%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허그가 전세 보증보험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는 것도. 그리고 보증보험 안 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보더라도요, 못 돌려주면 배제. 그러면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나오는 것들은 6개월 정도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강제경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임대차 등기명령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게 올해 또는 내년에
강제 경매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줄 거다. 근데 임의 경매는 이미 많이 늘어났죠? 강제 경매도 늘어나고 있죠? 그 강제 경매 늘어나는 사태의 핵심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받아 처먹다가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안 돌려주는 일부 악독한 집주인들 때문이죠. 일부 악독한 집주인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붕괴 시장을 만들고 있고, 이 사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인데 바닥은 무슨 바닥이고 전세가가 올라가긴 뭐가 올라가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세가를 올리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전세 대란 난다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으로 전세 대란 난다. 2020년보다 2021년이 공급이 적었고 2021년보다 2022년이 공급이 적었는데 2022년에 전세가 왜 떨어졌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아무리 저런 식으로 약간 방지턱을 만들어 놓더라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지턱이 있는데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서 주차를 했어요. 언덕길에. 근데 이렇게 생긴 언덕이라고 하면요, 좀 많이 가파르긴 하지만 처음에는 요 정도 갔을 땐 방지턱에 살짝 걸리고 방지턱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하는데, 요 밑에까지 경사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방지턱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올라갈 때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땐 되는데 떨어질 땐 안 된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